우리는 보통 역사를 기억할 때 가장 화려했던 순간만을 기억합니다. 청나라 최전성기를 이끈 걸륭제, 그리고 그 걸륭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던 어머니, 순경 황태후. 그녀는 남편 옹정제가 가장 싫어하는 타입의 여자였습니다. 무뚝뚝하고 재미없고 배경도 없는 여자였죠. 그래서 10년 넘게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훗날 자신을 무시했던 남편보다 30년을 더 살았고,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을 아들과 함께 펑펑 쓰며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사랑받은 여자는 일찍 죽고 버림받은 여자는 천하를 가졌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눈물 젖은 비극이 아닙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해 가장 높은 곳에서 웃으며 떠난 청나라판 신데렐라의 통쾌한 인생 역정이입니다. 지금 바로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서기 1704년 강희 43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베이징의 옹춘왕부 뒷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작은 가마 한 채가 조용히 들어옵니다. 북소리도 피리소리도 환영하는 인파도 없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소녀는 이제 막 13살이 된 류호록 씨였습니다. 여러분이 드라마에서 보던 황제가 간택을 외치며 화려하게 맞아들이는 장면은 잊으셔야 합니다. 그녀의 입궁은 그저 가구 하나가 새로 들어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의 출신 성분 때문입니다. 역사책에는 그녀가 명문가인 류호록 가문 출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류호록 씨는 만주족 중에서도 뼈대 있는 성씨입니다. 청나라 개국 공신들을 배출한 명문가죠. 하지만 명문가라고 다 같은 명문가가 아닙니다. 당시 그녀의 아버지 능주의 벼슬은 고작 사품전이었습니다. 사품이라고 하면 꽤 높아 보이지만 황실의 혼맥 시장에서는 명함도 내밀기 힘든 하급 관리였습니다. 게다가 집안의 재산도 넉넉지 않았습니다. 권력도 돈도 없는 몰락한 명문가의 딸. 그것이 13세 소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직함은 격격기였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청나라 초기에는 황제의 딸을 공주라 부르고 친왕의 딸을 격격기라 불렀지만 왕자의 첩실 등급에서도 가장 낮은 등급을 격격 혹은 시첩이라 불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녀는 옹춘왕 윤진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정실 부인인 적복진은 당연히 넘볼 수 없는 하늘이었고 그 아래 정식첩인 측복진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주인님의 잠자리를 모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시녀, 딱 그 정도의 위치였습니다. 이 13살 소녀가 처음 옹춘왕부에 들어와 느꼈을 압박감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보다 훨씬 신분이 높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이미 안방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인 윤진은 당시 26세의 성숙한 남성이었지만 13세의 어린 소녀에게 눈길을 줄 여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태우가 되는 여인의 비참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녀의 비극을 이해하려면 남편인 윤진, 즉 훗날의 옹정제라는 인물을 분석해야 합니다. 그는 낭만과는 거리가 먼 남자였습니다. 당시 강희제의 아들들은 황희 계승권을 두고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구자탈적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윤진은 겉으로는 불경을 외우고 농사를 지으며 나는 황희에 관심 없다는 듯 연기했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심이 많았고 예민했으며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에게 여자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적 도구 혹은 후사를 잇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윤진에게 필요한 여자는 두 종류였습니다. 첫째,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져줄 강력한 처가를 가진 여자. 둘째, 지친 심신을 위로해줄 아주 아름답고 애교 많은 여자. 불행히도 류호록 씨는 둘 다 아니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벼슬이 낮아 정치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경국지색의 미녀였느냐?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튼튼하고 건강한 체격을 가진 수수한 외모의 여인이었습니다. 옹정제 스타일이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결국 그녀는 옹춘왕부의 수많은 방 중 가장 구석진 방에 배정받았습니다. 남편은 1년에 한두 번 의무적으로 들를까 말까 했습니다. 그녀는 그 거대한 저택에서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롭고도 슬픈 팩트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녀가 입궁한 것은 1704년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유일한 아들인 걸륭제를 낳은 것은 1711년입니다. 무려 7년에서 8년 가까운 공백이 있습니다. 당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은 여성이 아이를 낳기에 가장 좋은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8년 동안 소식이 없었다. 이것은 불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동침의 횟수가 극도로 적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합니다. 이 8년 동안 그녀는 무엇을 하며 지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정실 부인인 적복진에게 가서 문안 인사를 올려야 합니다. 적복진이 차를 마실 때 격격 신분인 그녀는 옆에 서서 시중을 들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측복진들이 화려한 비단옷을 자랑하고 남편에게 받은 폐물을 자랑할 때 그녀는 구석에서 묵묵히 미소만 지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비교였을 겁니다. 당시 옹춘왕의 총애를 독차지하고 있던 이 씨는 이미 아들을 셋이나 낳고 딸도 낳았습니다. 남편은 퇴근하면 곧장 이 씨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류호록 씨는 차가운 독수공방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녀의 비범함이 드러납니다. 보통의 여인이라면 질투에 눈이 멀어 험담을 하거나 우울증에 걸려 시들어 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주제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나는 배경도 없고 남편의 사랑도 없다. 그렇다면 내가 살 길은 무엇인가? 바로 눈에 띄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 옹춘왕부는 살얼음판이었습니다. 형제들이 보낸 첩자들이 집안 곳곳에 숨어 있었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남편의 대업을 망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류호록 씨는 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낮췄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귀찮게 하지도 않았고 윗사람들에게 아부를 떨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집안일을 돕고 자신의 건강을 챙겼습니다. 그녀의 이 둥압력과 건강함이야말로 훗날 그녀를 최후의 승자로 만든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1710년 무렵이 되었습니다. 베이징의 무서운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강철 같던 옹춘왕 윤진이 이 병에 걸려 쓰러지고 맙니다. 당시 전염병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누구도 병자의 곁에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총애를 받던 첩들도 하녀들도 감염이 두려워 주저했습니다. 이때 자발적으로 나선 사람이 바로 류호록 씨였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윤진의 곁을 지켰습니다. 약을 타려 직접 먹이고 고열에 시달리는 남편의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며 지극정성을 다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물론 부부의 정일 수도 있겠지만 냉정하게 보면 이것은 그녀 인생의 마지막 배팅이었습니다. 어차피 이대로 가면 평생 독수공방하다 죽을 운명입니다. 차라리 남편을 살려내고 그 공을 인정받는 것이 유일한 돌파구였을 것입니다.
다행히 윤지는 기적적으로 회복했습니다. 병석에서 일어난 윤지는 자신의 곁을 지킨 여인이 평소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 촌스러운 격격 류호록 씨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냉혈한이었던 윤진의 마음에도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내 곁을 지킨 것은 예쁜 이씨도 아니고 권세가 대단한 처가도 아니었구나. 바로 이 여자였구나. 이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를 극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물론 갑자기 뜨거운 열애가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옹정제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그녀는 남편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 의리 있는 여자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으로 윤지는 그녀의 처소를 다시 찾게 됩니다. 1711년 9월 25일, 옹친왕부의 동쪽 정원에서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류호록 씨가 마침내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이 아이가 바로 훗날 청나라의 전성기를 이끄는 걸륭제 홍역기입니다. 그녀의 나이 20살이 되어서야 얻은 첫 아이였습니다. 보통 드라마라면 여기서 아들을 낳아 신분 상승을 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끝나겠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신분은 여전히 격격기였습니다. 측복진으로 승격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옹정제에게 이 아들은 그저 수많은 아들 중 하나일 뿐이었다는 뜻입니다. 당시 옹정제에게는 이미 다른 아들들이 있었기에 홍역의 탄생이 당장 그녀의 인생을 180도 바꿔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녀에게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자금성의 차가운 벽 안에서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고독한 전쟁터에서 드디어 나만의 혈육,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존재가 생긴 것입니다. 이때부터 류호록 씨의 인생 목표는 남편의 사랑에서 아들의 생존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내가 비록 천한 신분이지만 내 아들만큼은 저 높은 곳에 올려놓으리라. 어머니로서의 강인한 본능이 깨어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문의 힘도 빌릴 수 없었고 남편의 사랑에 기댈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건강한 몸과 끈기 하나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당시 옹정제의 총애를 받으며 기세등등했던 여인들은 훗날 병으로 일찍 죽거나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반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투명 인간 같은 여인은 조용히 힘을 비축하며 운명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홍역이라는 최고의 카드가 쥐어졌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인 옹정제조차 이 아들에게 큰 관심이 없었지만 말이죠. 역사학자들은 순경 황태후의 인생을 연구할 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을 지적합니다. 바로 평생 단 한 명의 자녀, 홍역만을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옹정제는 자식이 적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 연귀비를 봅시다. 그녀는 옹정제의 총애를 독차지하며 무려 3남 1녀를 낳았습니다. 또 다른 측복진 제비 이씨 역시 3남 1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순경황태후는 오직 홍역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증명할까요? 네,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그것입니다. 옹정제와 류호록 씨의 잠자리는 사실상 거의 없었다는 뜻입니다. 홍역은 어쩌면 옹정제가 전염병에서 회복된 직후 감사의 표시로 혹은 아주 우연한 기회에 생겨난 아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후로 옹정제의 발길은 다시 뚝 끊겼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대의 젊은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은 다른 여자의 방에서 웃음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다른 방의 연회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류호록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어린 홍역을 품에 안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아,
남편의 사랑은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믿을 것은 이 아이뿐이구나. 이때부터 그녀의 모성애는 단순한 사랑을 넘어 생존 본능이 됩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애교를 부려 사랑을 구걸하는 대신 아들을 완벽하게 키워내는데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승자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 현실 직시와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 홍역의 어린 시절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신분이 낮았기에 그는 형제들 사이에서도 돋보이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복형인 홍씨가 아버지의 관심을 받을 때 홍역은 조용히 구석에서 책을 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어머니 유호록 씨는 침착하고 사려 깊은 성격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권력을 탐하여 이리저리 뛰어다녔다면 어린 홍역도 정치 싸움에 휘말려 상처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나서지 마라. 묵묵히 실력을 쌓아라. 아버지는 화려한 것보다 성실한 것을 좋아하신다. 옹정제는 의심이 많고 까다로운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겉멋든 자식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옹정제가 우연히 아들 홍역의 공부를 점검해보니 아이가 놀라울 정도로 똑똑하고 침착한 겁니다. 기본기가 탄탄하고 예의가 바르며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어머니 유호록 씨의 가정교육 덕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무시와 서름을 아들에게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에너지를 아들의 교육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이 시기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모자는 서로를 의지하며 단단해졌습니다. 걸륭제가 훗날 평생 어머니에게 그토록 끔찍하게 효도했던 이유는 단순히 유교적 의무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을 때 오직 어머니만이 나의 우주였기 때문입니다. 1722년, 강희 61년, 순경 황태후의 인생, 아니 청나라의 역사를 바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69세의 노황제 강희제는 재위 60년이 넘도록 이어진 아들들의 골육상쟁에 지쳐 있었습니다. 마음 둘 곳 없던 그를 넷째 아들 옹친왕이 자신의 집 정원인 원명원으로 초대합니다. 아바마마 모랑고치 만발했습니다. 오셔서 머리 좀 식히시지요. 이것은 옹친왕의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숨겨둔 비밀 병기, 아들 홍역을 아버지에게 보여줄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꽃구경을 하던 중 옹친왕은 자연스럽게 12살 된 홍역을 불러 인사시킵니다. 강희제는 수십 명의 손자가 있었기에 별 기대 없이 아이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범상치 않습니다. 질문을 던지니 막힘없이 대답하고 경전을 외우게 하니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낭낭하게 읊습니다. 태도는 당당하되 겸손하고 눈빛은 총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강희제는 순간 전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평생 일군 제국을 물려줄 만한 제목을 발견한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강희제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의 사주팔자를 가져와라. 그리고 사주를 본 뒤 무릎을 치며 감탄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왕의 운명을 타고났다. 장차 홍복을 누릴 것이다. 강희제는 즉시 홍역을 궁궐로 데려가 직접 가르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이 아이가 내 후계자다라고 공표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손자가 마음에 쏙 든 강희제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어미가 낳았기에 이런 아이가 나왔느냐? 그 어미를 좀 보자. 옹친왕 윤지는 급히 유호록 씨를 불렀습니다. 입궁한 지 18년. 그녀가 시아버지인 황제 앞에 정식으로 서는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 대신 단정하고 수수한 차림으로 나아가 절을 올렸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강희제가 며느리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미인도 아니고 집안이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묘한 안정감과 듬직함이 있었습니다. 강희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역사에 남을 한마디를 던집니다.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이로구나.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황제의 입에서 나온 복이 있다는 말은 단순한 덕담이 아닙니다. 너는 훗날 황제의 어머니가 될 운명이다라는 정치적 보증수표였습니다. 이 순간 옆에 서 있던 남편 옹친왕 윤진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거들떠보지도 않던 방치해뒀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복덩어리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윤진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황제가 되려면 이 여자가 필요하구나. 이 여자의 아들이 내 무기구나. 10년 넘게 이어진 무시와 냉대는 이 한마디로 끝이 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름 없는 시첩이 아니었습니다. 차기 대권주자의 어머니, 황실의 미래를 잉태한 여인으로 신분이 격상된 것입니다. 1722년 겨울, 강희제가 붕어하고 옹정제가 황제로 즉위합니다. 피비린내 나는 형제들의 다툼 끝에 옹정제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좋은 아들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강희제가 아들 윤진이 좋아서가 아니라 손자 홍역에게 황위를 물려주기 위해 윤진을 징검다리로 선택했다는 것이죠. 옹정제는 즉위하자마자 비밀리에 황태자 책봉 조서를 씁니다. 그 이름은 당연히 홍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홍역의 생모인 류호록 씨를 희비로 책봉합니다. 격격에서 비로, 단숨에 몇 계단을 뛰어오른 파격적인 승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신분은 올랐지만 그녀의 시련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옹정제가 황제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가 평생토록 사랑했던 여인, 연귀비를 황귀비의 버금가는 지위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궁궐은 이제 새로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한쪽에는 황제의 뜨거운 사랑과 권력을 한 손에 쥔 화려한 연귀비, 다른 한쪽에는 사랑은 없지만 미래의 황제를 손에 쥐고 있는 조용한 희비.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입니다. 옹정제 시대 살벌한 공포 정치 속에서 그녀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리고 라이벌 연귀비는 어떤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만약 류호록 씨가 남편의 냉대를 견디지 못하고 화병이 나거나 다른 첩들을 질투하여 경거망동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아들 홍역은 제대로 크지 못했을 것이고 강희제의 눈에 띄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녀의 위대함은 기다림에 있었습니다. 씨앗을 심고 싹이 트지 않는다고 파헤치지 않았습니다. 춥고 어두운 땅 속에서 10년을 기다려 마침내 걸륭제라는 거목을 싹 틔운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황궁의 안주인 자리를 놓고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합니다. 상대는 당대 최고의 권신 영행요의 여동생이자 황제가 미치도록 사랑하는 여자 연귀비입니다. 과연 사랑 없는 여인이 사랑받는 여인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옹정제가 황제에 등극하고 류호록 씨가 희비로 책봉되는 과정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신분은 상승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명실상부한 황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비당위를 걷는 행복한 날들만 남았을까요? 천만에요. 1723년 옹정제가 다스리는 자금성은 그 어느 때보다 피비린내 나는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남편 옹정제는 즉위하자마자 자신의 경쟁자였던 형제들을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웃던 친척들이 하루아침에 감옥에 가고 독주를 마시고 죽어나갔습니다.
이런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황제의 후궁으로 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 내 친정 식구들까지 몰살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옹정제 시대의 내명부를 이야기할 때 연귀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드라마에서 화비의 모델이 된 인물입니다. 드라마에서는 그녀가 악독하고 질투심 많은 여인으로 나오지만 실제 역사 속 연귀비는 매우 병약하고 얌전하며 옹정제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유일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오빠는 당시 서북 지역을 평정한 대장군 영행요였습니다. 옹정제가 황제가 되는데 1등 공신이었죠. 즉, 연귀비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자였습니다. 남편의 사랑, 옹정제는 밤낮으로 그녀를 찾았습니다. 가문의 권력, 오빠가 궁원을 쥐고 천하를 호령했습니다. 자식, 그녀는 옹정제의 아이를 3남 1녀나 낳았습니다. 반면 우리 주인공 희비는 어땠을까요? 남편은 찾지 않고 친정은 보잘것없고 자식은 홍역 하나뿐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게임이 안 됩니다. 백전백패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연귀비가 가진 그 모든 것이 결국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옹정제는 의심이 병적으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된다 싶으면 처남이든 동생이든 가리지 않고 죽였습니다. 이런 남편 옆에서 희비는 어떤 전략을 취했을까요? 바로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전략입니다. 그녀는 정치에 대해 일절 입을 번긋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형제들을 죽이든 말든, 누가 숙청을 당하든 말든 그녀는 철저히 눈과 귀를 닫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처소인 경인궁에서 나오지 않고 오직 아들 홍역의 교육과 불공을 들이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옹정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연귀비는 오빠 영행요가 너무 설쳐돼서 부담스럽습니다. 신하들이 자꾸 영행요 탄원서를 올리니 머리가 아픕니다. 사랑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골치 아픈 존재입니다. 그런데 희비는 친정에 힘이 없으니 청탁 들어올 일도 없습니다. 성격이 조용하니 말이 새어나갈 걱정도 없습니다. 아들 홍역은 똑똑하게 잘 큽니다. 1725년 권력의 정점에 있던 연귀비의 오빠 영행요가 토사구팽을 당합니다. 옹정제는 그에게 자결을 명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여인의 오빠를 죽여야 하는 황제. 이것이 황실의 비정한 권력입니다. 오빠의 몰락과 함께 연귀비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됩니다. 그녀가 낳은 자식들도 모두 일찍 요절했습니다. 마음의 병과 몸의 병이 겹친 그녀는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그녀가 죽을 때 옹정제는 며칠 동안 조회를 취소하고 슬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봅시다. 연귀비는 화무시비롱, 열을 붉은 꽃이었습니다. 가장 화려하게 피었다가 가장 처참하게 졌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옹정제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역설적으로 내명부에는 거대한 권력 공백이 생깁니다.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희비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가장 큰 적수를 떠나보냈습니다. 이것은 운이었을까요? 아니면 건강관리의 승리였을까요? 저는 건강이 곧 실력이라고 봅니다. 튼튼한 몸을 타고난 희비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빈자리를 접수할 준비를 합니다. 연귀비가 죽고 난 뒤 옹정제의 정실 부인인 효경헌 왕후 역시 병약하여 내명부를 통솔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731년 황후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자, 이제 내명부에 남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서열상으로나 아들의 지위로나 입궁 연차로나 이제 1인자는 바로 희비였습니다.
1731년부터 옹정제가 사망하는 1735년까지 약 4년 동안 청나라 황궁에는 황후가 없었습니다. 대신 희귀비가 황후의 도장을 대신 맡아 육궁을 다스렸습니다. 이를 섭육궁사라고 합니다. 이 시기 옹정제와 희귀비의 관계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옹정제는 여전히 그녀를 뜨겁게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전적으로 신임했습니다. 국정 운영으로 바쁜 옹정제는 집안일 따위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잡음 없이 조용히 깔끔하게 집안을 관리해줄 매니저가 필요했습니다. 희귀비는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녀는 황후의 자리를 비워둔 채 대리인으로 지내는 것에 불만을 품지 않았습니다. 황후, 책봉을 해주십시오 라고 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사상을 차리고 하녀들을 관리하고 아들 홍역을 보살폈습니다. 옹정제는 그런 그녀가 고마웠을 겁니다. 너는 정말 귀찮게 하지 않는구나. 네가 있어서 내가 나라실에 집중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중년 부부의, 아니 정치적 파트너로서의 완벽한 케미스트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50대 이상의 시청자들에게 던질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젊은 날에 불타는 사랑? 좋습니다. 하지만 연귀비를 보십시오. 사랑은 질투를 낳고 권력을 낳고 결국 파멸을 부르기도 합니다. 반면 희귀비의 삶은 미지근한 물 같았습니다. 뜨겁지 않아서 데일 염려도 없지만 식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나를 사랑해달라고 요구하는 대신 당신의 뜻을 따르겠다는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랑받던 연귀비의 자식들은 모두 죽었고 연귀비 본인도 단명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했던 희귀비는 건강하게 살아남았고 아들 홍역은 차기 황제로 확정되었습니다. 1735년 옹정제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때 그의 유조가 공개됩니다. 황사자 홍역을 태자로 삼아 황위를 잇게 하라. 이 유언장이 낭독되는 순간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았던 류호록 씨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이제 그녀는 황제의 첩이 아니라 황제의 어머니입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천하의 국모가 된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란 무엇일까요? 화려하게 피었다가 지는 꽃일까요? 아니면 모진 비바람을 견디고 끝까지 서 있는 나무일까요? 옹정시대 13년은 희비에게 숨죽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공포정치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낮췄고 라이벌들이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승리는 누군가를 해치고 얻은 피 묻은 승리가 아니라 세월을 이겨낸 인내의 승리였습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찬란한 꽃길만 남은 것 같죠?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황제가 되자 세상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황제가 진짜 옹정제의 아들이 맞나? 어머니가 한족 출신이라던데. 여러분, 한국 드라마에서 빠지지 않는 소재가 하나 있죠? 바로 출생의 비밀입니다. 사실 너는 회장님의 친아들이 아니다.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시청률이 폭발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8세기 중국 청나라에서도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소문이 전 국민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천하를 호령하던 황제 걸륭제와 그의 어머니 순경 황태후입니다. 소문의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걸륭제는 만주족 황실의 핏줄이 아니라 강남의 한족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다. 순경 황태후는 친어머니가 아니라 남의 아이를 훔쳐서 황후가 된 여자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찌라시가 아니었습니다. 당대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은밀하게 퍼졌고 20세기 무협소설의 거장
김용의 소설 서거문구록의 메인 테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거대한 미스터리의 중심에는 강남의 명문가 hen영진 씨 집안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옹정제가 아직 황자가 아니었던 시절,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마침 옹정제와 친했던 신하 진세관의 부인이 같은 날 아이를 낳았습니다. 옹정제는 딸을 낳았고 진세관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옹정제는 진세관의 아이를 보자고 핑계를 대며 궁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이를 돌려보냈는데 기저귀를 열어보니 세상에, 분명히 보냈던 사내 아이가 계집아이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진세관 부부는 경악했지만 상대는 황제의 아들인 친왕입니다. 입을 열었다간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 뻔했기에 피눈물을 삼키며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갔습니다. 그때 옹친왕이 뺏어간 그 사내 아이가 바로 훗날의 걸륭제가 되었다는 전설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럴듯하게 들리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걸륭제의 유별난 강남사랑. 걸륭제는 평생 6번이나 강남 순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꼭 hen영진 씨 집안에 들러 묵었습니다. 황제의 친필 현판. 걸륭제는 진씨 가문의 사당에 에일당과 춘휘당이라는 현판을 직접 써서 하사했습니다. 춘휘는 당나라 시에서 어머니의 은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황제가 신하의 집에 어머니의 은혜를 운운한다. 이건 친부모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냐는 것이죠. hen영진 씨 설 말고도 순경 황태후의 정체를 의심하는 또 다른 소문이 있습니다. 바로 열하의 궁녀 이금계 설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옹정제가 젊은 시절 사냥을 갔다가 사슴의 피를 마시고 흥분하여 숲속에서 길을 잃은 못생긴 하녀 이금계와 하룻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하녀는 임신을 했지만 신분이 너무 천하고 외모가 추하여 궁에 들어오지 못하고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걸륭제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강희제가 손자를 보고 기뻐하자 옹정제는 아이의 생모가 천한 하녀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명문가인 류호록 씨의 족보를 빌려 신분 세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순경 황태후 류호록 씨는 걸륭제의 생모가 아니라 양모이고 진짜 엄마는 이름 없는 한족 하녀라는 것이죠. 이 소문들은 왜 이렇게 집요하게 퍼졌을까요? 그것은 당시 만주족 지배에 대한 한족들의 저항 심리 때문이었습니다. 저 위대하고 똑똑한 황제가 오랑캐의 핏줄일 리 없다. 우리 한족의 피가 섞였을 것이다 라는 정신승리법이 작용한 것입니다. 자, 이제 흥미진진한 소설은 접어두고 차가운 이성으로 역사적 팩트를 따져봅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의 모든 소문은 100% 거짓입니다. 황실의 부안 시스템은 허술하지 않다. 청나라 황실의 출산 규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황자나 후궁이 아이를 낳을 때는 산파, 의사, 환관, 궁녀 등 수십 명의 눈이 지켜봅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는 즉시 시각, 몸무게, 특징을 기록하여 옥첩에 올립니다. 일가의 왕자가 그것도 수십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갓난아기를 몰래 바구니에 담아 바꿔치기 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임무입니다. 옹정제는 아들이 급하지 않았다. 걸륭제가 태어난 1711년, 옹정제는 34세였습니다. 젊은 나이였고 이미 다른 아들 홍씨가 살아있었습니다.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남의 집, 그것도 한족의 아이를 데려올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들키면 황위 계승권 박탈은 물론 사형입니다. 순경 황태후의 임신 기록. 청나라 공식 기록인 과에는 옹정제가 1710년경 병을 앓았고 류호록 씨가 간호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홍력이 태어났습니다. 타임라인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왜 걸륭제는 진씨 가문에 부모님의 은혜 같은 현판을 써줬을까요? 이것은 고도의 정치적 쇼입니다. 강남 지역은 한족 지식인들의 봉어주의자 반청 감정이 가장 심한 곳이었습니다. 걸륭제는 강남의 명문가인 진씨 집안을 우대함으로써 한족 지식인들의 마음을 달래고 자신의 통치 기반을 다지려 했던 것입니다. 비록 바꿔치기는 없었지만 순경 황태우와 걸륭제 사이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껄끄러운 진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진짜 친정 수준에 대한 콤플렉스입니다. 앞서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순경 황태우의 아버지 능주는 사품의 하급 관리였고 집안이 가난했습니다. 걸륭제는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 황제였습니다. 나는 완벽한 황제인데 내 외갓집이 보잘것없는 하급 관리 집안이라니. 이 사실이 견딜 수 없었던 걸륭제는 즉위하자마자 대대적인 어머니 가문 띄우기 프로젝트에 돌입합니다. 족보 조작, 외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에게 1등 공신자기를 추소합니다. 어머니의 가문을 뉴호록씨 중에서도 가장 고귀한 혈통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돈벼락, 외가 친척들에게 어마어마한 하사금을 내려 귀족으로 만듭니다. 역설적이게도 걸륭제가 너무 과하게 어머니의 신분을 포장하고 없는 공로를 만들어내다 보니 백성들 사이에서는 의심이 싹 텄습니다. 야, 황제가 저렇게까지 오버하는 거 보면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 아냐? 사실 진짜 엄마가 천하에서 저러는 거 아냐? 즉, 걸륭제의 지나친 효심과 콤플렉스가 오히려 출생의 의혹을 키운 셈입니다. 소문은 거짓이었지만 그 소문을 만든 원인 제공자는 바로 걸륭제 자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경 황태우와 걸륭제의 관계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봅시다. 걸륭제는 역사상 최고의 효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일 문안 인사를 드리고 어머니 말이라면 껌뻑 죽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역사학자들은 이를 고도의 정치적 효도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할머니인 효장문 황태우는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여 나라를 좌지우지했습니다. 걸륭제는 어머니가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에게 권력을 주는 대신 돈과 명예를 줬습니다. 어머니, 정치는 골치 아프니까 저한테 맡기시고 어머니는 그냥 맛있는 거 드시고 여행이나 다니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순경 황태우 역시 현명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주는 부귀영화를 즐기되 결코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치 따위 모른다. 황제가 알아서 하겠지. 이 완벽한 역할 분담이 두 모자를 평생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만든 비결이었습니다. 걸륭제는 한족의 아들도 아니었고 순경 황태우는 남의 아이를 훔친 유괴범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옹정제의 아이를 낳은 합법적인 부인이었으며 만주족 명문가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언제나 심심한 진실보다는 자극적인 거짓말을 좋아합니다. 순경 황태우는 평생 이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천한 출신, 가짜 엄마라는 수군거린 말이죠. 하지만 그녀는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누구보다 오래 살면서 아들이 황제로서 천하를 다스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지금 자금성의 주인은 나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자의 여유가 아닐까요? 이제 모든 의혹은 풀렸습니다. 순경 황태우는 정통성을 가진 황태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녀가 누릴 일만 남았습니다. 그녀의 전반생은 한마디로 인내, 즉 참고 또 참는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옛말에 고진감래라고 했던가요? 1735년 옹정제가 세상을 떠나고 그녀의 아들 걸륭제가 황제에 등극하는 그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은 180도, 아니 360도 완전히 뒤바뀝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단순히 아들이 효도했다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아들이 황제, 그것도 중국 역사상 돈이 가장 많았던 슈퍼리치. 황제라면 효도의 스케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호화로운 여행, 어머니를 위해 산을 깎고 호수를 파서 만든 거대한 정원. 심지어 어머니가 심심해 하실까봐 궁궐 안에 가짜 시장을 만들어 연극까지 벌였던 기막힌 사연들. 1735년 8월, 옹정제가 급사하고 걸륭제가 25세의 나이로 즉위합니다. 그 즉시 걸륭제는 어머니를 성모 황태후로 높이고 휘호를 순경이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자금성에서 가장 유서 깊은 태후에 거쳐 잔영궁으로 모셨습니다. 이때 그녀의 나이 44세. 오늘날로 치면 아직 한창인 나이에 그녀는 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남편도 없습니다. 더 이상 견제해야 할 라이벌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을 세상의 중심이라 여기며 떠받드는 효자 아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걸륭제는 즉위하자마자 신하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짐이 천하를 다스리지만 짐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태우마마뿐이다. 태우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곧 나라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걸륭제는 아버지 옹정제의 엄격함과 냉혹함에 지쳐 있었기에 어머니에게서 따뜻한 위로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쏟아부을 수 있는 모든 재정과 권력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바야흐로 순경황태후의 전성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걸륭제 효도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남순입니다. 걸륭제는 재위 기간 동안 총 6번의 강남 순행을 다녀왔는데 그중 4번을 어머니 순경황태후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베이징에서 강남까지 가는 길은 오늘날처럼 비행기 타고 2시간 만에 가는 게 아닙니다. 수천 킬로미터의 대장정이었습니다. 이 여행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황제와 태후가 타는 배는 단순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배 안에 침실, 연회장, 서재가 완비된 떠다니는 특급 호텔이었습니다. 1,000척이 넘는 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대운하를 이동하는 모습은 마치 용이 강을 헤엄치는 듯한 장관이었다고 합니다. 걸륭제는 어머니가 혹시라도 배 멀미를 할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전 수만 명의 인부를 동원해 운하의 바닥을 준설하고 물길을 잔잔하게 만들었습니다. 육지로 이동할 때는 가마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로를 새로 닦았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에는 황토를 깔고 물을 뿌려 먼지가 나지 않게 했습니다. 이를 황토점도라고 합니다. 여행 중 태후가 저 지역의 특산물이 먹고 싶구나 라고 한마디만 하면 즉시 그 지역 최고의 요리사가 소환되었습니다. 태후는 여행을 하며 세상 구경을 마음껏 했습니다. 수저우의 아름다운 정원, 항저우의 서호, 양쯔강의 웅장한 물결. 평생 궁궐 담벼락 안에 갇혀 살았던 여인에게 이 드넓은 세상은 얼마나 경이로웠을까요? 걸륭제는 어머니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가장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여행 도중 태후가 경치가 참 좋구나 하고 웃으면 걸륭제는 즉시 배를 멈추고 연회를 열어 어머니를 위해 시를 짓고 춤을 추었습니다. 천하의 황제가 어머니 앞에서는 재롱둥이 막내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여행을 다녀도 평소에는 궁궐 안에만 있어야 하니 심심할 수밖에 없죠. 어느 날 태후가 아들에게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간의 시장 풍경이 참 활기차 보이더구나. 나도 물건을 흥정하고 사보는 재미를 느껴보고 싶다. 보통 아들이라면 어머니, 채통을 지키세요 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효도에 미친 남자 걸륭제는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을 보고 싶으시다. 그럼 시장을 가져다 드리면 되지. 그는 즉시 원명원 안에 매매가를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환관과 궁녀들에게 역할을 맡겼습니다. 누구는 쌀가게 주인, 누구는 찻집 주인, 누구는 소매치기, 누구는 싸움꾼까지. 태우가 가마를 타고 이 거리에 나타나면 연극이 시작됩니다. 환관들은 목청껏 소리칩니다. 싱싱한 생선 사세요. 맛있는 만두가 왔습니다. 태우는 직접 가게에 들러 비녀도 고르고 비단도 만져보고 가격도 흥정했습니다. 심지어 환관들끼리 가짜로 싸움을 벌이거나 관에 끌려가는 총흙을 벌여 태우를 박장대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한 사람, 어머니의 무료함을 달래주기 위한 황제의 거대한 연극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효도가 아니라 거의 광기에 가까운 사랑 아닐까요? 걸륭제 효도의 결정판은 바로 이화원 건설입니다. 1750년 순경황 태후의 60세 생신이 다가오자 걸륭제는 고민에 빠집니다. 어머니의 환갑 선물로 뭘 드릴까? 보석? 비단? 너무 시시해. 그는 결심합니다. 어머니가 영원히 늙지 않고 장수할 수 있는 지상낙원을 만들자. 그는 베이징 서쪽에 있는 옹산을 깎고 호수를 넓혀 거대한 황실 정원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 공세는 당시 청나라 1년 재정의 10%가 넘는 448만 냥의 은자가 투입되었습니다. 걸륭제는 호수의 이름을 곤명호라 짓고 파낸 흙을 쌓아 만든 산의 이름을 만수산이라 지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어머니, 만수무강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 정원은 강남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태우는 이곳에서 뱃놀이를 즐기고 불공을 들이며 노년을 보냈습니다. 오늘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된 이화원은 사실 아들의 지독한 효심이 만들어낸 결과물인 셈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돈 많으니까 저러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걸륭제의 효도가 감동적인 이유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날, 태우가 설경을 보고 싶다고 하자 걸륭제는 썰매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황제인 자신이 직접 썰매를 끌었습니다. 황제가 땀을 뻘뻘 흘리며 썰매를 끌자 태우는 황제가 힘들어서 어쩌나 하며 안절부절 못하면서도 입계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태우가 80세가 넘었을 때의 일입니다. 걸륭제 역시 60대 노인이었습니다. 걸륭제가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태우가 빗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빠진 머리카락을 줍던 걸륭제는 어머니의 머리카락이 하얗게 생 것을 보고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 머리카락을 버리지 않고 황금으로 만든 탑에 보관하며 매일 그 앞에서 어머니가 더 이상 늙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천하를 다 가진 황제였지만 어머니의 노화 앞에서는 그저 무력한 아들이었습니다. 이 인간적인 모습이 바로 순경 황태후가 행복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입니다. 여기서 잠깐 걸륭제는 왜 이렇게까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효도에 집착했을까요? 단순히 유교 국가라서? 아닙니다. 여기에는 깊은 심리적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 보상 심리입니다. 앞서 1, 3부에서 보았듯 걸륭제와 순경 황태후는 옹정제에게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 남편의 빈자리를 두 모자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채웠습니다. 걸륭제에게 어머니는 단순한 엄마가 아니라 나를 지켜준 유일한 전우였습니다. 이제 황제가 되어 힘이 생기자 그는 과거의 서름을 보상이라도 하듯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둘째, 정치적 안정입니다.
걸륭제는 아주 똑똑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효도를 만천에 보여줌으로써 황제인 나도 이렇게 어머니를 섬기니 너희 백성들도 나를 어버이처럼 섬겨라 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즉, 그의 효도는 진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국을 다스리는 강력한 통치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셋째, 어머니의 성품 덕분입니다. 만약 순경 황태우가 거만하고 권력을 탐했다면 걸륭제도 이렇게까지 잘해줄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태우는 늙어서도 겸손했습니다. 정사에 간섭하지 않았고 아들이 주는 것을 고맙게만 여겼습니다. 아들은 주고 싶어 안달이고 어머니는 사양하며 고마워하는 이 선순환이 죽을 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순경 황태우의 전성기를 보셨습니다. 돈, 권력, 건강, 그리고 아들의 사랑까지.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완벽한 노후가 있을까요? 그녀의 60세, 70세, 80세 생일 잔치는 청나라 최대의 축제였습니다. 전국의 노인들이 초청받아 밥을 먹었고 죄수들은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오래 살면 살수록 백성들도 떡고물을 받아먹으니 온 나라가 그녀의 장수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달도 차면 기운다고 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이 화려한 축제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인간의 육체는 세월을 이길 수 없으니까요. 그녀가 86세가 되던 해 1777년 운명의 시간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은 결코 슬프거나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평온한 이별이 준비되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가 가진 진정한 능력은 아들이 황제라는 것도 돈이 많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능력은 바로 살아남는 힘, 즉 장수였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1777년, 그녀의 나이는 86세였습니다. 에이, 요즘 80대는 흔하잖아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 청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고작 40세 안팎이었습니다. 위생 상태가 나쁘고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심지어 잘 먹고 잘 사는 황제들도 50에서 60을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남편 옹정제도 58세에 죽었고 시아버지 강희제도 69세에 죽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86세까지 살았다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120세까지 산 것과 맞먹는 기적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골골대며 침상에 누워 10년을 보낸 게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 전국을 여행하고 산을 오를 정도로 정정했습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좋은 약을 먹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청나라 궁중 의학 기록을 뜯어보면 그녀만의 아주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과 마음 수련법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황실 사람들은 매일 산의 진미와 기름진 고기를 배 터지게 먹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순경 황태우의 식단은 놀라울 정도로 담백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장수 비결입니다. 태우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기름진 고기보다는 채소와 두부를 즐겼습니다. 특히 콩으로 만든 요리를 좋아했는데 이는 현대 영양학적으로 볼 때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여 근육 손실을 막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한 비결입니다. 그녀는 절대 과식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부르기 전 숟가락을 놓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반면 남편 옹정제는 밤늦게까지 일하며 야식을 즐겼고 스트레스를 폭식으로 푸는 경향이 있었죠. 그 차이가 수명을 갈랐습니다. 만주족은 전통적으로 우유를 넣은 차를 즐겨 마십니다. 태우는 매일 아침 따뜻한 우유차를 마셨고 건조한 베이징 날씨에 목을 보호하기 위해 꿀을 자주 섭취했습니다. 따뜻한 수분 섭취는 노년기 건강의 핵심입니다.
그녀는 봄에는 쑥을, 여름에는 수박을, 가을에는 버섯을 먹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가장 신선한 제철 식재료를 섭취함으로써 자연의 기운을 몸에 채웠습니다. 여러분, 비싼 영양제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 먹는 밥상입니다. 순경 황태우처럼 담백하게, 적게, 그리고 제철에 맞는 음식을 드시는 것. 이것이 300년 전 그녀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조언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끊임없는 움직임입니다. 보통 궁궐의 여인들은 운동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발을 전족하거나 하루 종일 방 안에 앉아 자수만 놓았으니까요. 하지만 순경 황태우는 역대급 여행 마니아였습니다. 아들 걸륭제를 따라 강남 순행을 4번이나 다녀왔고 오대산 등반, 동쪽 황릉 참배 등 1년의 절반은 길 위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배를 타고 가마를 타고 이동하는 것도 체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행을 즐겼습니다. 새로운 풍경을 보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끊임없이 뇌를 자극했습니다. 특히 이화원에 머물 때는 매일 호수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다리가 튼튼해야 장수한다는 말을 몸소 실천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나이 들어서 여행은 힘들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80세의 나이에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강남을 여행했던 순경 황태우를 떠올려 보세요. 움직이는 것이 곧 살아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비결은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서태후나 측천무후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자 장수의 결정적 열쇠입니다. 그녀의 철학은 난득호도, 즉 똑똑한 척하기보다 바보인 척하는 것이 더 어렵고 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태후들이 단명하거나 비극을 맞는 이유는 대부분 권력투쟁 때문입니다. 아들을 조종하려 하고 신하들과 싸우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 피가 마릅니다. 하지만 순경 황태우는 철저히 정치적 무관심을 유지했습니다. 아들이 누구를 죽이든 전쟁을 하든 그녀는 황제가 알아서 잘하겠지라며 믿고 맡겼습니다. 그러니 골치 아픈 상소문을 읽을 필요도 없고 정적들의 암살 위협에 시달릴 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걱정을 사서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의 냉대 속에서도 묵묵히 버텼던 그 무던한 성격이 노년에는 평정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옹정제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58세 죽었지만 모든 걱정을 내려놓은 태우는 86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불경을 외우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종교를 떠나 하루에 일정 시간 명상을 하고 마음을 비우는 행위는 뇌파를 안정시키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여러분, 50이 넘으면 똑똑한 사람보다 속 편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순경 황태우처럼 때로는 눈 감고 귀 닫고 허허 웃어넘기는 지혜. 그것이 100세 시대를 사는 비결입니다. 세월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1777년 1월 언제나 건강할 것 같았던 태후의 몸에 이상 신호가 감지됩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86세의 노구는 차가운 한기를 이기지 못하고 쇠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통스러운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암이나 전염병 같은 고통이 아니라 배터리가 다 된 시계가 천천히 멈추듯 생명력이 자연스럽게 소진되는 노환이었습니다. 당시 67세의 노인이었던 걸륭제는 어머니가 편찮다는 소식을 듣고 만사 제쳐두고 달려왔습니다. 황제는 어머니의 침상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777년 1월 23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순경 황태우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떠날 시간이라는 것을요. 그녀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아들 걸륭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유언은 기록에 정확히 남아있지 않지만 그녀의 삶을 비추어 볼 때 아마 이런 말을 남기지 않았을까요? 황제야, 울지 마라.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다. 이름 없는 시첩으로 들어와 너를 낳고 네 덕분에 천하를 구경하고 이렇게 늙어 내 품에서 가니 나보다 더 복받은 여자가 어디 있겠느냐. 나는 이제 쉴 테니 너는 남아서 이 나라를 잘 보살피거라. 그녀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치 잠이 들듯 아주 평온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86세. 파란만장했던 대청제국의 한 세기가 그녀의 죽음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중국인들은 이런 죽음을 희상이라고 부릅니다. 오래 살았고 부귀를 누렸고 건강했고 덕을 쌓았고 편안하게 죽었으니 오복을 완벽하게 다 누린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슬퍼할 일이 아니라 축하할 일이라는 뜻이죠. 어머니의 죽음은 희상이었지만 남겨진 아들 걸륭제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67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통곡했습니다. 신하들이 폐하, 옥체를 보존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걸륭제에게 그녀는 단순한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뿌리이자 정신적 지주였기 때문입니다. 걸륭제는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아주 특별한 보물을 만듭니다. 생전에 어머니가 빗질할 때 빠진 머리카락을 모아두었다가 순금 3,000냥을 들여 만든 금발탑 안에 안치한 것입니다. 이 탑은 지금도 고궁박물원에 남아 아들의 지극한 효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걸륭제는 어머니의 시호를 효성헌황으로 올리고 아버지 옹정제의 능 근처가 아닌 별도의 거대한 능을 조성하여 모셨습니다. 이는 어머니를 아버지의 부속품이 아닌 독립적인 위인으로 대우했다는 뜻입니다. 걸륭제는 이후에도 매년 어머니의 기일이나 생신이 되면 무덤을 찾아가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80세가 넘어서도 그는 무덤 앞에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시에 적혀 있습니다. 어머니, 저도 곧 따라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순경 황태후의 삶과 죽음. 그것은 한편의 완벽한 드라마였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했습니다. 그녀의 86년 인생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인생은 속도전이 아니라 지구전이라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남들보다 조금 뒤처진다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연귀비처럼 화려하게 피었다지는 꽃도 있지만 순경 황태후처럼 은근하게 오래가는 소나무가 결국 산을 지킵니다. 건강한 몸, 욕심 없는 마음, 그리고 가족과의 따뜻한 유대. 이 평범한 진리가 권력이나 돈보다 훨씬 위대하다는 것을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대단원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녀가 떠난 후 청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21세기의 우리, 특히 50대 이상의 여러분에게 주는 마지막 인생 철학은 무엇일까요? 1717년, 그녀의 죽음은 단순히 한 노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청나라의 황금기, 이른바 강건성세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 청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눈을 감자 거짓말처럼 제국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죽음 이후 아들 걸륭제는 도덕적 지주를 잃고 방황했고 조정에는 부패한 관리들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걸륭제에게 단순한 엄마가 아니라 살아있는 도덕 교과서이자 브레이크였습니다. 걸륭제는 성격이 급하고 자존심이 셌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늘 겸손했고 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싫어할까봐
사치를 줄이기도 했고 어머니의 덕을 생각해서 살생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777년 그토록 의지했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걸륭제는 고삐 풀린 만가지가 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67세. 이제 그를 혼낼 사람은 천하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치의 극치, 어머니를 위해 쓰던 돈을 이제 자신의 향락을 위해 쓰기 시작했습니다. 간신의 등장, 역사상 최악의 탐관오리로 불리는 화신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득세합니다. 화신은 걸륭제의 눈과 귀를 가리고 엄청난 재물을 착복했지만 걸륭제는 총명함을 잃고 그를 총애했습니다. 백성들의 반란, 어머니가 죽고 20년 뒤 백령요도의 난이 일어나며 청나라는 급격히 쇠락의 길로 접어듭니다.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순경황 태후가 10년만 더 살았더라면 청나라의 쇠망은 늦춰졌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제국의 안정을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이었던 것입니다. 청나라 역사에는 두 명의 유명한 태후가 있습니다. 한 명은 나라를 망국으로 이끈 독재자 서태후, 다른 한 명은 나라를 전성기로 이끈 현모 순경황 태후. 두 사람의 인생은 정반대였습니다. 서태후는 권력을 움켜쥐었습니다. 황제들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자신이 직접 정치를 했습니다. 순경황 태후는 권력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서태후는 친아들 동치제를 감시하고 핍박했습니다. 결국 동치제는 19살에 화병과 매독으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순경황 태후는 아들 걸륭제를 믿고 존중했습니다. 그 결과 아들은 역사상 최고의 효자가 되었고 89세까지 장수했습니다. 서태후의 말년은 불안과 공포였습니다. 암살 위협에 시달렸고 죽어서는 도굴꾼들에게 무덤이 파헤쳐지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순경황 태후의 말년은 평화와 존경이었습니다. 죽어서도 거대한 능에 안치되어 지금까지도 평온하게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승자입니까? 살아서 천하를 호령했지만 매일 밤 악몽을 꾸었던 서태후입니까? 아니면 권력은 없었지만 아들의 사랑과 천하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순경황 태후입니까? 역사는 명백하게 증명합니다. 움켜쥔 손에는 공기밖에 남지 않지만 펼친 손에는 온 세상이 담긴다는 것을요.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성인이 되어서도 간섭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다라며 잔소리를 하죠.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자식을 멀어지게 하고 부모 자신의 노년을 피로하게 만듭니다. 순경황 태후를 보십시오. 그녀는 황제의 어머니였지만 국정에 단 한 번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정치를 잘하든 못하든 그것은 아들의 몫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아들이 쉴 수 있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녀가 물러섰기에 아들은 그녀를 더욱 그리워하고 존경했습니다. 부모가 한 발 물러서면 자식은 두 발 다가옵니다. 존경받는 어른이 되고 싶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며 자식의 인생을 그저 묵묵히 응원해주는 순경황 태후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녀의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3세에 입궁해 10년 넘게 독수공방했고 남편의 사랑은 다른 여자에게 빼앗겼으며 평생 출신 성분에 대한 뒷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억울해서 화병이 나거나 우울증에 걸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남편이 안 오면 덕분에 혼자 책 읽고 쉴 시간이 많네. 아들이 하나뿐이면 이 하나를 정말 잘 키우면 되지. 권력이 없으면 골치 아픈 일 없어서 좋네. 그녀는 없는 것을 불평하는 대신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 긍정적인 태도가
그녀를 건강하게 만들었고 결국 모든 경쟁자를 물리치고 최후의 승자가 되게 했습니다. 행복은 로또처럼 우연히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해석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젊었을 때 성공해야 하고 빨리 돈을 벌어야 하고 남들보다 앞서가야 한다고 조바심을 냅니다. 하지만 순경황태 후의 86년 인생을 보십시오. 초반 30년은 철저한 패배자처럼 보였습니다. 투명 인간이었고 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중반부터 서서히 빛을 발하더니 후반 40년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 승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50대입니까? 60대입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아직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조금 힘들고 외롭더라도 건강을 챙기고 마음을 다스리며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화려하게 핀 꽃은 금방 지지만 깊게 뿌리 내린 나무는 태풍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순경황태후처럼 서두르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미워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십시오.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웃으며 끝까지 가는 자가 진정한 강자입니다.